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천둥이 쳐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기분까지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네, 스포츠 심리학 할 차례죠? 제가 책을 쭉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쭉 책을 읽어봤는데 요즘에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소진, 탈진 나왔을 때 한 2, 3년 전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소진과 탈진, 그러니까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어떤 자존감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어떤 자존감을 키우고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 도움을 받을 텐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교재를 읽으면서 뭐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 대한 교재가 이렇지만 마음을 힐링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공부를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접근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접근을 좀 해봤더니 굉장히 좀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은 뭐예요? 스포츠에 대해 심리학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스포츠라는 상황인 거고요. 그 스포츠 속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이런 스포츠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대부분 어떤 스포츠 기술 수행일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들을 잘 가다듬어서 운동 수행에서 스포츠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수행에 최적화된 또는 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을 다 가다듬는 것이 우리 뭐겠어요? 바로 심리 기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을 스포츠 상황 속에서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이런 것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고 스포츠 선수들 또는 운동 선수들의 어떤 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포츠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고 기본적인 연구예요. 그럼 이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광해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협의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이제 넓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운동 학습 제어와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학습 제어 얘기하면 그거죠. 운동 학습이냐 운동 제어냐 운동 발달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운동 학습과 또 하나 운동 제어와 운동 발달이죠. 또 하나가 스포츠 일반적인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운동 제어라든가 운동 학습이라든가 운동 발달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에 대한 어떤 연구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행동학이라고 얘기해요. 운동학습은 뭐예요? 운동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학습하면 동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학습하면 뭐가 된다? 효율적인 동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운동학습입니다. 운동 제어는 뭐예요?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할 거냐? 그러니까 모터 컨트롤을 얘기하는 거니까 움직임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운동 제어죠. 그 운동 발달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운동 발달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신체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운동 발달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심리학,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 심리학이 오늘 하게 될 스포츠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협의의 심리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바로 운동 심리학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운동학 제어에 대한 파트고 이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얘기고 운동 심리학에 대한 얘기다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차이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중요한 건 어떠한 것이 독립변인이고 어떠한 것이 종속변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 심리학을 얘기할 때 정신적인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서 스포츠 상황에서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독립변인이고 무엇이 종속변인이 되겠어요? 무엇이 독립변인이 되겠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정신, 심리가 독립변인이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스포츠 운동 수행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초점이에요. 그럼 운동 심리학에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얻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 수행, 운동은 어떤 효과가 얻어진다? 심리적 어떤 변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인 변화 뭐 있을까요? 이것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들 어떤 성격도 있을 것이고 뭐 동기도 있을 것이고 뭐 불안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의 집중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촉진도 있을 것이고 뭐 동기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어떤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들을 조사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른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한다면 운동 수행이 심리적 효과를 얻는다라면 심리적 효과는 뭐였어요? 심리적인 것은 자신의 성격으로부터 결국 나오는 거잖아요.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굉장히 강박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모든 내용의 결론은 심리적인 요인이 스포츠, 운동, 수행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건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즉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운동 수행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또는 마음의 행동 또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져진다면 또 결국에는 나와 스포츠라는 나와 주어진 과제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한데 주어진 과제가 나에게 불안을 준다, 나에게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수행을 또는 어떤 자신감을 얻어내려면 나와 과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수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과제도 나의 수준에 적합하고 그런 과제를 수행할 때 몰입은 따라오게 되고 수행의 향상은 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일 때 몰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제일 때 주의 집중하게 되고 이런 과제일 때 수행의 향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 그 목차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 스포츠 심리학에서 다룬 내용들이 성격, 불안, 동기, 도덕성과 공격성, 뭐 스포츠 움직임력, 팀 구축, 리더십, 뭐 강화, 처벌, 사회적 촉진, 뭐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들을 잘 조절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또는 스포츠 경쟁 상황에서 높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대전제죠. 넘겨보세요. 성격의 정의예요. 우리 성격은 뭐예요? 나예요. 나다움을 나를 남들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이 성격이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즉 성격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것 중에 가장 중심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성격이에요. 자, 나와 타인을 놓고 보죠. 이 성격은 나의 무엇을 결정해요? 나의 생각, 사고와 나의 행동을 결정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와 같을 것이다.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다를 거예요.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격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격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 어머니의 성격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이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재성이를 보면 정말 놀랍게도 저하고 성격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늘 그래요. 남편 보고 속이 터지는데 제 아들을 보고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저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못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밤마다 눈물을 흘려요. 재성이 때문에 속이 마음이 아프다고. 예. 하지만 나를 봐. 이렇게 잘 커.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줄에 개인을 유일하게 만드는 심리적 특성의 총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째 줄에 와인보가 그루드는 남과 구분되고 독특한 존재를 변별해주는 심리적 특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격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요? 환경 또는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 자체를 얘기해 주는 게 홀랜더는 심리적 해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태도와 어떤 이런 관심과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중심축에 있겠죠. 중심축에 있지만 이 환경과 맞닥뜨려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나의 행동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건 나와 타인을 구분해주는 뭐예요?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가로 1번에 성격의 특성의 독특성과 일관성, 경향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특성은 이거 자체죠. 나는 타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떤 무엇이 부여됐다면 역할이 부여됐다면 역할 A에 따른 행동과 역할 B에 따른 행동 이 행동과 이 행동은 아마도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역할 행동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자꾸 나 쪽으로 가게 되면 나의 행동에 대한 나의 사고에 대한 일관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겠죠. 이 성격은 이렇게 일관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성격은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되고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사람이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면 성격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행동과 내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건 내 마음속의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의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분명 외부적인 상황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골프 연습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제가 늘 옆에 타석에 서신 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요. 그러니까 볼을 일정한 거리에다가 정말 제 팔 한아름 정도 되는 공간에 공을 계속 모아놔요.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저의 원인을 보니까 뭐냐면 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경향성과 일관성을 보여줄 텐데 근데 저는 결과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이렇게도 쳐보고 자꾸 저렇게도 쳐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죠. 나에 있는 성격 그대로를 보여준 다음 나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환경적인 것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성격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요. 성격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의 행동, 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측정평가에서 집중경향치를 얘기하잖아요. 집중경향치는 성격의 어떤 또는 어떤 수행에 흩어진 정도가 있을 텐데 결국엔 이 사람은 가운데에 많이 몰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착한 행동의 어떤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성격을 구조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바로 홀랜더예요. 홀랜더는 성격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사고, 행동, 가치, 태도, 동기, 관심 가장 핵심적에 있는 그것을 심리적 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심리적 핵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외부 환경에서. 그것을 우린 전형적 반응 또는 전형적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전형적 행동들이 또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역할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환경에서 역할 행동, 전형적 반응, 심리적 핵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행동의 사고의 일관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심리적 핵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환경으로 갈수록 나의 행동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일관성은 행동에 대한 일관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 사회적 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행동의 어떤 행동의 일관성보다는 일관성은 낮아지고 결국 이 말은 다양성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핵으로 갔을 때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스포츠 운동 수행에 긍정적이냐라고 연구하는 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고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성격으로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삶에 좋으냐? 그게 바로 운동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심리적 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줄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 가치나 태도, 관심, 동기, 나 자신이다. 내 안에 내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에 이 심리적 핵은 유전적 요소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시면 제 성격은 어디서 봤게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적 반응. 이 전형적 반응부터 이거는 굉장히 어떤 내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형적 반응 또는 역할 행동은 외적 반응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핵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정형적 반응은 심리적 핵이 바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역할 행동들은 저마다 맡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 반응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심리적 핵 바깥에 두 번째 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이다. 만약에 우리가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면 내 심리적 핵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예전에 제가 ROTC 후보생일 때 제 그 박스라 그러죠. 007 가방 같은 박스 위에다가 저길 붙이고 다녔어요. 그 태극기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군대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름 어떤 가슴속에 신념이 막 부글부글 타오를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기를 붙인다는 건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떤 장교 후보생으로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뒤에 있던 여성분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거기다 태극기를 붙여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탁 돌아가지고 내 가슴속에 들어와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있는 그대로가 그렇게 표현되어진 건데 또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식적이다라는 건 내 마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줄여서 보일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이쁘게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SNS상에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모습은 어때요? 가식적인 모습 보여주시나요? 그렇잖아요. SNS에서 자랑질하는 거 대부분 다 지뿔도 없는 것들이 막 명품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 신발을 딱 사가지고 신발 신었어요. 신발 신고 나서 그 이제 한 달치 월급 사가지고 월급 또는 알바 해가지고 모은 돈 가서 딱 사는 거죠. 그리고 딱 신어요. 신고 사진 딱 찍은 다음에 다음날 가가지고 매장 가서 환불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딱 그러고 끝난 거예요. 나는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인 거죠. SNS 상에서는. 하지만 이미 환불하고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만 가식적이지 않다면 내 성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전형적 반응, 환경에 적응하거나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삭습되며 심리적 핵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역할 행동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다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될 거예요. 즉 다양한 역할들에 따라서 보여지는 나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 역할에 따라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다를 텐데 이 역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적 핵을 추론해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는 난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저기서는 저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강사를 할 때 딱 신념으로 정했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되고 싶다라는 게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이 강사의 길을 접어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삶을 보여주고 싶었고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기에 이 강의가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수단이 된 거죠. 예. 그렇다면 제 신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달되어졌다라면 그건 저는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저의 이 모습이 과연 가식적일까요? 있는 그대로거든요. 네,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있는 그대로거든요. 집에 가면 또 다를까요? 또 똑같겠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여기는 강의를 하는 현장이고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저의 보여지는 모습 보고 선생님은 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옷도 딱 입고 정장에 넥타이 핀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딱 하고 다닐 거야 라고 하지만 집에 가면 무릎 툭 튀어나오는 트레이닝복 바지에다가 티셔츠는 20년째 있는 티셔츠. 제가 러닝 셔츠가 4개 있거든요. 딱 러닝 셔츠가 딱 4개 있어요. 2개는 재작년에 사준 거고요. 2개는 정말 제가 총각 때부터 입던 러닝 셔츠예요. 근데 원래는 5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그 3개짜리 동시에 묶음으로 팔던 건데 작년에 그 러닝 셔츠를 입었어요. 입고 이렇게 벗는데 이게 주주죽 찢어지는 거예요. 사궈서. 근데 2개는 아직까지 안 찢어져요. 그거 보면 제 조심스럽게 이제 입고 벗는 거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새삥 2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새거 2개인데 아내가 꼭 다려줘요. 시험 수업 전날. 와이셔츠도 그렇고 러닝 셔츠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헐크가 되는 모습을. 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개인이 사회적 역할에 따라 시하는 일정한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학에서 얘기하면 역할이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우리 역할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역할들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역할 갈등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역할에 스포츠가 누구의 역할에 맞느냐 따지면 남자에게 맞으면 남자는 스포츠 선수로서 남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한다는 건 남성들이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선수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할 모순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즉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지각하고 여기에 기초를 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역할과 관련된 다른 행위를 보이므로 역할 행동은 전형적 반응이 아니며 심리적 핵도 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고요. 이러한 성격들에 대해서 체형으로 나눠본 게 바로 체형 이론이에요. 셸던의 체형 이론이고 예전에 그 셸던의 체형 이론을 가지고 그 히스카트의 체형 분류를 우리가 문제로 냈던 거고요. 우리 네비어평이다라면 뚱뚱한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부드럽고 좀 이런 느낌도 들죠. 또 때로는 너무 게으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 같은 중배어평의 사람들,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강인해 보이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외배어평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빼빼 마른 사람이에요. 마른 사람들 보면 부지런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빼빼 마른 사람들은 조금 날렵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예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체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해 보는 게 바로 체형 이론이죠. 또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가를 좀 추측해 봤어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은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대요? 심리적으로 3가지의 구성이래요. 우리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의 정신은 크게 우리 그 원초아와 자초자로 나눠져 있대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더 쉽게 얘기합시다. 원초하는 뭐예요? 본능이에요. 자아는 이성이에요. 초자아는 양심이에요. 그러면 원초와 본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보여준다면 어때요? 이 사람 지 생각나는 대로 말 내뱉는 사람 있네.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런 건 원초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규범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반응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사회 규범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문제될 거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초하는 자기 본능에 대한 얘기잖아요.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야 돼요. 그럼 밥을 먹고 싶으면 남의 밥 먹는 거 뺏어 먹으면 그게 과연 괜찮은 거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똥을 싸는데 아무데나 똥을 싸요. 그럼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무데나 똥 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재호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똥 싸죠. 예. 근데 이미 이제 가렸어요. 한 2주 됐거든요. 이제 2주 돼서 소변도 가리고 똥도 가려요. 근데 어제 얘가 근데 똥과 오줌을 잘 몰라요. 소변이 마려운데도 시시시 하는데 똥이 마려운데도 시시시 해요. 어제는 쉬가 마렵대요. 갖다 대니까 쉬를 안 해요. 또 쉬 마렵대요. 또 갖다 대니 쉬를 안 해요. 한 5번을 반복했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저희가 삼겹살을 굽고 있었어요. 예, 굽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삼겹살을 담궈서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려던 그 순간에 쉬했는데 쉬가 아니고 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쌌어요. 그래서 똥 치웠죠. 근데 얘가 저희는 이제 삼겹살을 빨리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은 마음에 다 쌌니 하고 치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씨 마렵다는 거예요. 이제 삼겹살 한 점 먹었는데. 그래서 또 똥을 치우려고 바지를 내렸더니 팬티에 이미 똥이 묻은 거죠. 이미 찌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앉아서 또 똥을 싸는 거죠. 예. 밥 먹고 있는데 삼겹살 하나 먹고 있는데 얘는 뭐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재성이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면 이 본능이 사회적 규범에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겨요. 이 사회적 규범은 뭐로 정해질까요? 아마 양심에서 정해질 거예요. 이 양심과 성격의 이 본능의 어떤 중간에서의 타협책을 갖는 게 바로 이성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때 스포츠 수행할 때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 우리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어벤져스 제가 인피니티 워를 봤는데 거기서 보이는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또는 어떤 캡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신념을 보여주는 게 캡틴 아메리카나 또는 타노스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더 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냥 즐겁게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4페이지 넘겨보면 원초하는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또는 어떤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하는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원초화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추려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성적인 사람, 어떤 자아, 즉 현실과 본능 사이에 어떤 타협책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지 혼자 올바른 줄 알아요. 지가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편에 좀 속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만 양심적인 것 같이. 얼마 전에 아내하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아내하고 저기 두 끼를 갔어요. 떡볶이집이죠. 떡볶이집 갔는데 우리 재호가 3월 30일이 생일이니까 이제 갓 2달 좀 안 되게 생일이 지난 거야. 만 36개월, 만 3살이. 근데 아내가 그 종업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36개월이 좀 이게 흐리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3월 30일 생이잖아. 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 몇천 원의 양심을 팔아? 3,500원의 양심을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농담입니다. 싸운 건 아니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구분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반가로 3번의 특성 이론이에요. 성격은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도 있다. 사람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텔은 그걸 표면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들도 있대요. 그래서 16개의 기본적인 특징을 나눠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5페이지에 성격의 특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이 사람의 성격을 자신의 있는 그대로 표현해봐야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격 검사 해봤어요? 뭐 MBTI라든가 MMPI라든가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애 때 아내하고 같이 연애 때 이제 제 아내랑 연애할 때 MBTI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뭐냐면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막 이런 표현. 우리는 성격이 달라라는 표현보다 성격이 틀려. 우리는 안 맞아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맞진 않고 MBTI를 해봤더니 그 MBTI를 통해서 남자의 성격은 이렇고 여자의 성격은 이렇다라는 어떤 서로 다름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성격을 제대로 측정을 해서 어떤 성격이 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적 성격 질문지는 넘어가고 카텔의 성격 질문지나 뭐 아이젠크의 성격 질문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투사법, 여러분들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거기서 수사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봐요. 그래서 네모나면 로리샤의 잉크 반점 검사는 잉크 반점을 딱 떨어뜨려서 이게 반을 접었다 딱 펴면 우리 데칼코마니처럼 잉크 막 발라가지고 반쪽에 접었다가 딱 펴면 대칭적인 어떤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건 어떤 모양입니다. 우리 뭐 재성이하고 이제 재호하고 제가 이제 그 어린이 그 놀이할 때 이 성격 이런 놀이가 있거든요. 딱 보면 저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재성이는 그걸 보고 악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걸 왜 악마라고 표현했을까? 얘 내면적으로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게 바로 로리샤의 잉크 반점 검사예요. 또 주제통각 검사 TA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제통각 검사는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하게 되면 어떤 것이 연상되세요? 어떤 것이 보이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주제통각 검사입니다. 그 정도. 4번에 보면 스포츠 성격 연구 이렇게 보는데 성격과 스포츠 수행 사이 관계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스포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스포츠 종목 또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 것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성격을 비교해 봤더니 단체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좀 외향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외향적이고 어떤 자극을 찾는 이런 성격들이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줄 일반인에 비해 개인 종목 선수들은 좀 더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단체 및 개인 선수들 간의 비교를 해봤더니 단체 선수들은 단체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그 운동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사고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민하다는 건 굉장히 눈치가 빠르다라는 거죠. 이런 사고를 하는 반면에 그 독립적인 개인적인 선수는 독립심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양거래선 스포츠 종목과 성격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레슬링과 같은 이런 경우 팀 스포츠 같은 경우의 사람들 즉 개인 스포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외향성이나 기민성이 높은 반면에 접촉적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지션에 따라서도 공격측에 있느냐 아니면 수비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격수라면 외향적인 성향이 수비수라면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6페이지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성격이에요. 선수의 수행 수준과 성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이 굉장히 중요했죠. 모건은 무엇을 연구했냐면 우수 선수하고 일반 선수의 성격의 특성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선수보다 우수 선수가 성격적 특성, 즉 심리적인 기분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6가지, 5가지, 6가지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서 하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로, 혼동이라는 6가지 요인 중에 어떠한 하나의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봤더니 긴장, 우울, 불안, 피로, 혼동은 낮게 나타나는데 활력은 높게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활력감을 높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운동 수행도 잘하더라. 우수한 운동 선수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높게 나타나는 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게 바로 활력이었고요. 또 시험 문제 낮게 나타나는 5가지 요소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4가지 요소 쓰세요. 5가지 요소 쓰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긴장, 우울, 불안, 피로, 혼동 이거 물어봤던 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만 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모건의 정신건강 모형에서 우리는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동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6가지 요소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로, 혼동이라는 것에 일반인들은 낮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어찌지만 우리 어떤 상황? 과훈련된 상황에서 우리 과훈련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시험으로 출제가 됐죠. 과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능력에 비해서 주어진 운동의 강도가 다른 거죠. 주로 강도가 높을 때를 과훈련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즉 소비되는 에너지가 더 큰 상태예요. 따라서 나의 신체 에너지는 뭐예요?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져서 어디까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준이 나의 에너지 수준이 점차 떨어지는 거 우린 소진이라고 얘기했고요.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 그게 번아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탈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던 사람도 일반인들의 수준이 이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떨어지는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활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빙산형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다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림 밑에 빙산이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서 빙산형 프로파일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뭐예요? 활력 이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우선수의 빙산형 프로파일 봤더니 빙산형 프로파일 모형은 구체적 세계적인 수준의 운동선수는 불안 수준이나 신경증은 낮은 반면 외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게 뭐냐면 밑에 우선수와 비우선수 간의 성격 윤곽에 그 빙산형 프로파일 포함해서 어떤 심리적 프로파일을 10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상태 불안이나 특성 불안은 그 사람의 불안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특성 불안은 뭐야? 그 사람의 성격적 불안이에요. 상태 불안은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에요. 따라서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은 꼭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정적 상관의 불안이 있어요. 특성 불안, 어떤 불안? 상태 불안. 어떠한 성격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느낀다면 그건 온전히 특성 불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안과 맨 밑에 두 가지 외향성과 신경증을 보면 외향성과 신경증은 신경증 뭐야? 신경질적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그 사람이 약간 그 예민하고 어떤 그런 표현을 한다라면 외향성은 어떤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평이한 거 좋아해요. 평온한 거 좋아하죠. 근데 편안하다라면 그것은 나중엔 언젠가 도태될 수도 있고 삶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은 그 심리적인 기분 상태, 긴장, 우울, 불안, 활력, 피로, 혼란 중에서 활력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요소들 중에서 외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정신건강 프로파일에서 보면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이 아니라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과 같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과훈련으로 인해서 또는 소진과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프로파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 사고를 하게 되면 활력도 떨어지고 외향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재구성 기법은 뭐예요? 긍정적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사고정지 기법 뭐예요? 부정적 생각 떠오르면 정지하고 긍정적 생각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활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 정신건강 프로파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로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진과 탈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선수들이 느끼게 되는 기능의 저하 현상, 슬럼프에 대한 것은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과거에 2002년 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슬럼프는 또 한번 출제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슬럼프 또는 고원, 플래토에 대한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우수 선수의 심리 전략이에요. 봤더니 우수 선수는 어떤 심리 전략을 갖고 있느냐 보면
와인보가 구루드 같은 경우는 불안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조의 조절할 수 있고 심리기술 훈련할 수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네모칸의 내용을 보면 역경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대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뚱뚱한 돼지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뭐 또는 개구리, 즉 팔팔 끓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냄비 안에, 즉 차가운 물이 그 냄비 안에 차가운 물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지폈어요. 그때 물의 온도는 지금 현재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서서히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센 불로 하지 말고 약불로 했을 거예요. 서서히 변화된다면 개구리는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요. 역경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분명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닥쳐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나중에는 죽지요. 개구리탕이 되겠죠.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이 상황에서 분명히 닥쳐올 역경들을 생각하고 새로움을 향해서 뛰쳐나간다라는 거죠. 우수한 선수들은,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몰입한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과제에 몰입. 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입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해야 할 공부가 주 몰입 대상이겠죠. 이거 하다가 딴 거고 딴 거하고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성과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몰입한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보면 정신 연습을 한대요. 우리 인지적 기법을 통해서 정신 연습을 한다거나 우리 뭐 사고정지 기법, 인지재구성 기법, 자생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으로 강인하고 또는 긍정적인 심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고, 또 다음 보면 상대 선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대요. 인지재구성 기법이죠. 상대 선수의 기량과 상대 선수의 능력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통제할 수 있죠. 자, 이런 거 봅시다. 태풍이 몰려와요. 태풍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우리 역학에서 배웠잖아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 쪽으로, 나는 그쪽으로 신체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힘을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나에게 가는 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도 힘을 가해야 돼요. 근데 내가 힘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바람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 태풍은, 언젠가 그 외부에서의 역경은 언젠간 사라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 이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야겠다를 생각하면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저길 다시 간다라는 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 수 있어요.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마저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가 나에게 주는 이 과제가 또는 이 영역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이고 나에게 주는 어려움의 힘이에요. 그 힘을 내가 버텨내지 못하면 그건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버티고 이겨내면 결국 그것은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리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자세한 경기 계획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이명에 합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름 가지고 계시겠죠. 아무 계획 없이 오늘 하루는 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하루 아침에 나오실 때 목표를 짜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심리기술 훈련 아마 전까지, 심리기술 훈련 전까지 아마 진행도가 나갈 텐데 책을 한번 훑어보고는 오셨습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가볍게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그렇죠. 당면한 과제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선생님이 합격수기, 오래간만에 제가 합격수기를 한번 어떤 선생님 거를 읽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말에 그거였어요. 강사도 책의 내용도 아무것도 그 어떤 중요성에 대한 것을 따질 때 그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미 임용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중에 시험에 합격할 만한 점수에 만큼 획득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아마 시험 당일날 생각이 나지 않아서 또는 잠깐 아차 실수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쉽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더 좋은 점수를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각성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힌다. 그렇죠. 이 불안은 결국 나의 능력과 환경적인 요구가 맞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나타나는 걸 불안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 불안을 잘 조절해야 인지적인 협소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3번에 성격과 운동기술 수준과의 어떤 관계를 따져봤대요. 실바가. 봤더니 운동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격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초보적인 수준의 선수들 보면 아마도 굉장히 분포가 크다라는 거죠. 성격이 이질적이다, 성격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성격 형성. 이거는 운동을 통한 성격 형성이니까 운동심리학에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성격은 분명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격은 굉장히 강해요. 유전적인 요소도 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A형과 같은 어떤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 성향인의 사람들, 자기 목표 성향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예민하고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딱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학 책으로 넘겨보면 대략 이런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보이니까.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운동도 예민한 사람에게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보단 편안함을 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단기간에 변화되긴 어려우니까 장기간의 변화로 한 12주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운동을 통해서 성격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성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부분에서 불안하고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주는 게 주로 뭐냐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물론 세로토닌과 같이 활력을 높여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과 부신수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또 우리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가벼운 운동은 체내 에피네프린을 높여줘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효과는 뭐예요?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활성화 정도가 높은 사람이 신체가 활력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수한 선수들은 그러한 모습의 성격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약물을 통해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만드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걸 분비하게 만들면 신체가 활력을 느끼고 뇌도 활성화되고 공부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운동심리학에 대한 얘기도 이게 뭐 거의 주가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